네, 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두우드입니다. 이번에는 아우디의 모든 것 시즌5의 메인 컨텐츠죠. 아우디의 스포츠성. 여러분들께 아우디가 어떤 방향으로 스포츠성을 추구하는지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우디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우디가 어떻게 스포츠성을 완성시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스포츠성. 자동차 기술력 홍보의 무대 모터스포츠. 여러분, 모터스포츠가 뭘까요? 자동차 경주는 많이 아시죠? 사실 모터스포츠가 곧 자동차 경주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옛날부터 사람이 자동차라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미 모터스포츠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달리고 싶고 뛰고 싶고 그리고 그 달리기를 누군가 겨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를 통해서 표출한 게 바로 모터스포츠가 되겠는데요. 이 질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가려보기 위해서 이 경주를 시작했고, 이 경주가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자동차의 모터스포츠에 이 기술력을 과시하는, 내가 더 뛰어난 자동차다, 이런 기술 과시를 통해서 모터스포츠와 자동차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통해서 자동차는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요. 아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1980년대 월드 랠리 챔피언십, 그리고 르망 24시, 그리고 DTM 혹은 GT3,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의 모터스포츠 카테고리에 많이 출전을 해서 쌓은 기술력으로 아우디는 4륜 베이스의 꽈트로 시스템, 그리고 TDI 디젤 엔진, 플랫폼 설계 능력과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설계 능력,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양산차에 적용을 시켰죠. 즉, 모터스포츠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양산차에 적용을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스포츠성의 본질은 이 모터스포츠가 얼마나 양산차에 잘 기술 전수가 돼서 양산차를 통해서 그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그게 바로 자동차의 스포츠성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스포츠성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빠르고 민첩하고 반응성이 좋아서 운전자와 도로가 연결된 느낌, 내가 마치 차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 역동적인 주행 질감, 라이드 앤 핸들링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출력, 높은 마력과 토크를 제공해서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해주고, 스프링, 댐퍼, 서스펜션, 차체 강성 등 세팅된 셰시를 통해서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일관성 있는 코너링, 어떨 때는 언더가 나고 어떨 때는 오버가 나고 막 뒤죽박죽이면 운전이 일관성이 없을 거잖아요. 내가 조작하는 만큼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알루미늄 탄소 설명 등 차체 경량화를 통해서 가속력, 제동력, 민첩성이 향상되는 그런 아주 빠릿빠릿한 움직임,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통해 항력을 최소화하고 고속 안정성을 향상하며 중요한 구속요소, 냉각 성능 향상 등 자동차의 이 기술을 모터스포츠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완성시킨 걸 양산차에 적용시켜서 그걸 그대로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자동차의 스포츠성이라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의 스포츠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막 정의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본질은 모터스포츠에서 온 DNA가 얼마나 양산차에 녹아져 있느냐가 저는 그걸 기준으로 좀 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아우디는 이 모터스포츠에서 얻은 기술을 얼만큼 양산차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우디의 스포츠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우디가 추구하는 스포츠성.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우디는 상시사륜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다. 독일 차 중에서 가장 후륜구동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BMW 벤츠라면 독일 차 중에서 가장 사륜구동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명백하게 상시사륜이고요. 1980년부터 아우디는 43년간 상시사륜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명성을 떨쳤고요. 아우디가 만드는 모든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사륜구동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BMW가 펀드라이빙을 추구하듯이 아우디는 꽈뚜로를 통한 주행 안정성 드라이빙 스테빌리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아우디의 브랜드 컬러입니다. 아우디의 상시 사륜은 성능도 좋을 뿐더러 내구성도 완벽합니다. 자, 요거는 BMW와 벤츠 오너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아우디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아우디가 사륜구동을 잘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BMW, 벤츠의 단점을 설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BMW와 벤츠가 보여주는 이런 자잘한 고질병들, 엑스드라이브와 포매틱의 이 고질병들, BMW와 벤츠가 후륜구동은 정말 잘 만드는데 사륜구동은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상시사륜이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우디는 고질병이 없습니다. 아우디의 상시사륜 꽈뚜로는 고질병이 없어요. 아우디가 43년 동안 사륜 베이스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지만 사륜 베이스로 인해서 생겨난 단점들이 있죠. 바로 프론트 헤비 구조의 이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는 앞쪽이 무거운 이 구조로 인해서 생긴 단점들이 아우디로 하여금 완벽한 상시 사륜을 개발한 덕분에 얻게 된 그런 단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륜구동 시스템은 정말 완벽에 가깝지만요. 자, 그러면 아우디가 가진 이 단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의 단점은 명백했습니다. 무게 배분과 질량 분포, 언더스티어. 아우디는 상시 사륜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 경쟁사만큼 스포츠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아우디의 스포츠성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무게 배분이 안 좋아요. 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해요. 직발만 빠르고 코너가 느려요. 근데 15년 전에 아우디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건 팩트예요. 실제로 15년 전 아우디는 정말 이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아우디도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나온 아우디 타보셨습니까? 네. 안 타보셨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꼭 타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15년 전 아우디와 15년 후 아우디, 지금 나오는 아우디들이 어떤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단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우디의 무게 배분. 코너링은 코너 진입, 코너 중간, 코너 탈출. 코너 중간을 에이픽스라 그래요. 자, 코너 진입과 코너 중간, 코너 탈출로 이 세 가지 파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 진입하는 상황은 즉 이 차가 직선 주행을 하다가 코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감속을 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 차가 관성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 즉 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차는 이렇게 앞쪽으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자, 코너 진입을 하면서 제동을 거는 순간 하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무게 배분이 좋은 차량은 코너 진입하고 감속할 때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적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앞쪽에 무게 배분이 60인 차량이 있고 뒤쪽 무게 배분이 40인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하중이 앞으로 이동할 때 20 정도가 이동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80, 여기는 20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게 배분이 50대 50인 차량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50대 50인 차량이 하중이 앞으로 20 이동하면 70대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무게 배분이 좋은 차량은 전륜 타이어 부담이 그만큼 적겠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전륜 타이어가 훨씬 더 부담이 적겠다라는 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륜으로 하중 이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타이어가 열이 생겨요. 타이어가 열이 생기면 이 타이어가 보시면은 여기 고무잖아요. 고무는 탄성이 있고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성에 의해서 모양이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할 때마다 열이 발생이 돼요. 이 에너지가 열로 발생이 되는데 이 타이어가 점점점 열이 올라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트랙션, 접지력, 그립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할 때, 코너 진입할 때 감속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중이 너무 앞으로 쏠리거나 그래서 전륜 타이어가 조금 부담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륜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 배분이 중요한데 인터넷에 아우디의 무게 배분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게 배분이 정말 아우디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자동차 중에 아우디가 정말 최악이야. 아우디의 무게 배분은 최악이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진짜 그게 팩트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실제로 요건 오토뷰 자료인데요. 실제로 아우디의 무게 배분은 벤츠랑 비슷해요. 자, 보시죠. 요 A6 45TFSI 꽈트로 무게 배분 54, 45 이렇게 나오죠. 55 대 45. 자,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보죠. 55, 45 똑같아. 벤츠랑 아우디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전륜 기반 차량을 볼게요. 그랜저 2.5. 자, 60대 40. 자, 전륜 베이스, 가로배치 전륜 베이스 차량은 앞쪽이 60이고 뒤가 40인데 아우디랑 벤츠는 앞이 55고 뒤가 45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엔진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무게 배분이 55 대 45가 될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엔진이 차에서 제일 무거운 물체는 맞아요. 그런데 엔진 말고 또 무거운 게 있어요. 변속기입니다. 변속기가 엔진 다음으로 제일 무거워요. 자, 봅시다. 일반적인 가로배치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앞 60, 뒤 40인데 자, 4기통 엔진의 평균적인 무게는 130kg 정도 됩니다. 요거는 차량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 기술 데이터 찾아보면 테크니컬 데이터 찾아보면은 엔진 무게 같은 거 잘 나오거든요. 자, 4기통 엔진이 보통은 130kg인데 자, 가로배치 변속기 무게가 100kg예요. 자, 엔진이 130인데 변속기가 100kg. 그러면은 전륜이 가로배치 전륜 같은 경우에는 전륜 프론트 엑셀보다 엔진과 변속기가 다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30의 무게가 전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60이고 뒤가 40입니다. 그런데 아우디 종치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볼게요. 아우디의 세로 배치 방식은 앞 55대 뒤 45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6기통짜리를 가져왔습니다. V6 6기통짜리 엔진은 170kg이에요. 자, 4기통이 130이면 여기가 170이죠? 6기통인데 170이에요. 자, 그런데 ZF 8단 변속기가 130이에요. 그리고 에스트로닉 변속기 제가 찾아보니까 150kg 정도 되더라고요. 오이씨, 진짜 무거워요. 에스트로닉이 150kg, ZF 8단이 130kg. 자, 전륜 X 중심으로 뒤쪽으로 130이 가 있고 앞쪽으로는 170이 가 있습니다. 엔진이 6기통이라서 더 무거운데도 자, 여기는 지금 가로 배치는 230이 다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로 배치는 170만 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V6 6기통인데 더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는데도 왜냐면 ZF 8단이나 에스트로닉 같이 무거운 변속기가 뒤로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아우디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차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기통이면 130kg이겠죠? 그러면 엔진 4기통짜리가 앞에 130이 있고 변속기가 뒤에 130짜리가 있어요. 150짜리가. 그러면 무게 배분이 더 좋아지겠죠. BMW만큼은 아니겠지만 무게 배분이 앞 55, 뒤 45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로 배치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디의 무게 배분은 2008년에 개발된 MLB 플랫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게 A4 B7 ZF 6단 변속기의 변속기 통합형 변속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륜 엑셀이 여기 변속기 한가운데 있어요. 어우, 세상에 진짜 앞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전륜 엑셀을 기준으로 이만큼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B8A4인데, 자, MLB 플랫폼부터 2008년에 개발된 MLB 플랫폼부터 전륜 엑셀이 변속기 제일 앞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륜 엑셀이 딱 들어가서 앞바퀴가 여기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우디와 현재 아우디, 2008년 이후에 나온 아우디의 이 무게 배분 그리고 질량 분포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엔진이 이만큼 나와 있고 여기는 엔진이 이만큼 나와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2008년부터 나온 아우디 차량들은 대부분 무게 배분이 55대 45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2008년 MLB 플랫폼 변속기부터 무게 배분과 질량 분포 개선을 위해 전륜 엑셀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다. 자, 그리고 제 차량도 한번 찾아봤어요. 2016년식 B8.5 S4의 무게 배분도 한번 볼게요. 전체 무게가 1844. 좀 진짜 무겁다. 진짜 무거워요. 자, 그런데 이제 전륜 엑셀 앞쪽에 걸린 무게는 1018kg, 그리고 뒤쪽에 실린 무게는 826kg.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앞쪽에 실린 무게 배분 비율은 55%고요. 뒤쪽 무게 배분은 45%입니다. 자, 완전히 나왔죠. B8.5 S4 V6 차량인데, V6 슈퍼차저가 들어간 차량인데도 무게 배분이 55대 45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이제 진짜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일부 리뷰어분들 아우디 무게 배분이 안 좋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그런 소리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무게 배분이 아우디는 BMW보다는 물론 안 좋겠지만 벤츠랑 비슷하고요. 가로패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가로패치 전륜구동보다는 무게 배분이 아우디가 훨씬 좋아요. 이제는 좀 제대로 리뷰 좀 합시다. 팩트를 기반으로 리뷰를 합시다. 아우디의 무게 배분은 벤츠와 비슷한 55대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우디 차량 리뷰할 때 무게 배분, 엔진 때문에 앞이 무거워요 이런 소리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네 번째, 아우디의 질량 분포. 자, 이번에는 코너 중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펙스 지점이죠. 자, 차량이 감속을 해서 쭉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스무스하게 떼주면서 이제 이븐 스로틀, 악셀을 살짝 이제 유지를 하면서 깊게 밟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가볍게 밟으면서 코너링, 최대 횡지가 걸리는 타이밍까지, 그리고 코너의 가장 안쪽 지점까지 오는 게 바로 코너 중간 에이펙스, 턴인에서 에이펙스까지를 이제 요 운동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턴인에서 에이펙스까지 이븐 스로틀로 코너링에서 최대 횡력, 최대 횡지가 나오고요. 자, 이때 타이어가 이 네 바퀴가 최대 접지력을 발휘를 해야만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코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차량의 관성 모멘트가 작은 차량일수록 요 모션이 쉽게 나와서 코너를 잘 돌아갑니다. 자, 관성 모멘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질량 분포에 따른 관성 모멘트는, 자, 관성 모멘트, 물체를 회전시킬 때, 포인트는 회전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때 얼마나 어려운지, 회전할 때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쪽 끝에 머리가 있는 망치와 가운데 머리가 있는 망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정말 적절한데요. 자,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 끝을 가운데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망치 중에서 어떤 게 회전하기 더 좋을까요? 당연히 질량이 가운데에 몰려있는 이 망치가 훨씬 더 회전하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동차랑 무슨 상관일까요? 자, 보시면은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그리고 MR, 미드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요거 두 가지의 레이아웃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망치랑 똑같이 생겼죠? 자, 앞쪽에 엔진과 변속기가 있는 FF, 그리고 가운데에 엔진과 변속기가 있는 MR. 자, 무거운 엔진과 변속기가 앞쪽에 있어서 관성 모멘트가 큰 차량은 이 중심을 통해서
차가 요 운동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무거운 물체가 있는 차량은 이 관성 모멘트가 작아서 요 운동을 하기가 더 용이할 겁니다. 차가 회전을 하기가 더 적은 힘을 통해서 차가 회전할 수 있다. 차가 더 빠릿빠릿하게 회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FF는 이렇게 앞쪽으로 무게가 실렸고, RR,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요거는 완전 뒤에 실렸죠. 요게 포르쉐 911 같은 타입인데, 요런 차량들이 관성 모멘트가 가장 커요. 요런 차량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MR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제일 작죠. 그래서 요 모멘트가 제일 작은 편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BMW, 벤츠, 아우디를 이제 생각할 때 FR이라는 구조를 볼 텐데, 자, 요 차량은 지금 엔진이 변속기가 여기 있고 엔진이 여기 있죠. 그리고 프론트 엑셀이 여기쯤 있습니다. 아우디는 뭐 한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우디도 FR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간성 모멘트는 중간쯤이다. 이 FF보다는 좋고 MR보다는 조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FR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디 질량 분포가 좋냐 나쁘냐? 자, 한번 볼게요. 아우디 질량 분포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거운 게 끝에 몰려있는 가로배치 전륜 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차량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프론트 엑셀, 여기가 리어 엑셀이고 여기가 차량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차가 중심이 여기나 아니면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있을 텐데, 자,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멀게 무거운 질량이 몰려있냐가 질량 분포의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변속기와 4기통 엔진 230kg의 질량의 이 무게에 달하는 질량이 지금 앞쪽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의 종치 방식을 보면, 자, 6기통 엔진이 비록 앞쪽으로 좀 나와 있지만 ZF8단이나 에스트로닉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죠. 거의 중심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자, 무거운 질량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가로배치 전륜이랑 세로배치랑은 질량 분포에서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세로배치가 좋아요. 아우디가 괜히 이런 레이아웃을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디가 바보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로배치가 질량 분포에서 더 이득이고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이 드라이브 트레인의 레이아웃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나와요. 근데 왜 아우디가 코너링이 왜 이렇게 둔하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일단은 BMW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하지만 BMW랑 비교하면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자, BMW는 BMW 직렬 6기통인데 지금 직렬 6기통은 이 프론트 엑셀보다 살짝 이 앞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ZF8단도 굉장히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차량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반면 아우디의 경우에는 엔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조금 코딱지만큼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면은 프론트 엑셀이 여긴데 엔진이 이만큼 나와 있고 여기 직렬 4기통 BMW 4기통은 안쪽으로 완전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BMW 직렬 6기통은 앞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길이가 길잖아요. 직렬 6기통이. 어쨌든 자, V6 6기통과 직렬 6기통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우디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량의 이 질량 분포 차이가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BMW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 BMW는 조향이 빠릿빠릿한 거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무게 배분과 질량 분포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이 돼서 이런 경쾌한 핸들링, 회두성을 보여주는 게 BMW지, 무게 배분과 질량 분포만으로는 BMW의 운동성은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은 아우디랑 BMW랑 지금 질량 분포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우디가 그래서 BMW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어쨌든 경쟁사만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사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아우디가 조금 앞이 무거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벤츠랑 비슷하게 앞이 무거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BMW만큼은 이 요가 잘 안 붙어요. BMW만큼 요가 안 붙기 때문에 아우디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 자, 그래서 아우디는 요를 컨트롤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아우디 셔시를 개발하시는 그 개발자 분이세요. 독일 아우디 본사에 계시는 개발자 분인데, 자, 액티브 스포츠 디퍼런셜이라는 아우디 S4에 들어갔던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질량 분포가 안 좋아서 요 모션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강제로 요를 만들면 되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BMW는 뭐 무게배분과 질량 분포로 요를 만든다면 아우디는 그냥 기술로 그냥 요를 만들자라고 이제 방향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스포츠 디퍼런셜입니다.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 자,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은 일반적인 전자식 LSD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MDIF, BMW MDIF인데요. MDIF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양쪽에 이 회전차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은 왼쪽과 오른쪽에 클러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토크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자식 LSD는 한 개의 클러치로 양쪽을 잠그는 방식인데, 이거는 외륜으로 하중이 충분히 실렸을 때, 왜냐면은 양쪽을 묶어버리면은 바퀴가 똑같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너링이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BMW MDIF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방식이긴 한데, 이 코너링이 아주 급격한 코너링이 들어갔을 때 차량의 하중이 한쪽으로 확 실렸을 때만 클러치를 딱 체결해서 외륜 쪽으로 토크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은 그냥 하중이 안 실려도 그냥 요 모션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왜냐면은 그냥 토크를 한쪽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클러치를 여기는 묶고 여기는 풀어서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아우디의 스포츠 디퍼런셜의 동작 원리를 보면, 자, 지금 차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차가 이런 식으로 요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으로 구동 토크를 거의 다 보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아우디가 기본적으로 이 토스 앤 센터 디퍼런셜을 보면은 후륜의 85%를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후륜의 85%의 토크를 한쪽으로 거의 다 몰아줄 수 있다면은 이쪽에 거의 절반 이상의 토크를 한쪽 바퀴에 다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 모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너링 시 조형 타격을 유지한 채 가속 페달을 슥 밟아주면 후륜의 외륜 쪽 바퀴에 토크를 굉장히 많이 몰아주고요. 이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매우 손쉽게 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차량에 요 스포츠 디퍼런셜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킷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쏠쏠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우디에 괜히 S와 RS에 스포츠 디퍼런셜을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아우디에서도 역시나 이 액티브 토크 벡터링, 전기차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이 모터 시스템을 사용했죠. 모터가 3개죠. 그래서 이 한쪽으로 토크를 몰아주는 이 액티브 토크 벡터링 방식이 아우디에게 있어서는 이 요 모션을 매우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아우디는 따지고 보면 정말 트랙션의 마법사예요. 하나로 표현하자면 아우디는 트랙션 매지션입니다. 트랙션의 마법사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 차를 컨트롤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술 개발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도 아우디가 가장 공들여 개발한 시스템은 바로 트라이 모터를 이용한 액티브 토크 벡터링이고요. 그만큼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아우디의 스포츠성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콰트로 시스템은 전기차 시대에 트라이 모터로 발전해서 앞으로도 아우디의 스포츠성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액티브 토크 벡터링, 능동 방식의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아우디가 트랙션으로 꽉 이 노면을 물고 가다가 요 모션이 필요하면 이 구동 토크를 한쪽 외륜의 후륜 쪽으로 싹 몰아주면서 요를 싹 만들어주다가 이 요가 필요 없어지면 악셀을 싹 떼버리면 요가 싹 빠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요 컨트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액티브 토크 벡터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우디의 스포츠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우디가 개언더 코너 탈출. 자, 이번에는 코너 탈출을 보실 텐데, 코너 탈출은 구동 방식에 따라서 거동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구동 방식을 크게 구별하면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 사륜 구동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동 타입에 따라서 자동차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사륜 슬라이드 등의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코너 탈출 시의 전륜 구동의 주행 특성을 한번 볼게요. 전륜 구동은 전륜 타이어가 구동력 전달이랑 조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탈출 시에 과도한 조향과 악셀링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코너를 바깥으로, 라인을 바깥으로 부풀게 하는 언더스티어를 발생시켜서 코너링 라인을 부풀게 만듭니다. 특히 차량 가속 시에 하중이 뒤로 이동해서 전륜의 접지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언더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자, 전륜의 구동력과 그 다음에 조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가 쓸 수 있는 접지력은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지력의 한계가 100이라고 쳤을 때 구동력을 80 정도 주면 조향에 쓸 수 있는 접지력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륜 구동 차량은 조향과 악셀링을 적절하게 잘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후륜구동을 한번 볼까요? 코너 탈출 시 후륜구동의 주행 특성. 후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전륜은 조향, 후륜은 구동력 전달 역할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만큼 전륜 타이어는 온전히 조향을 위한, 코너링 포스 생성을 위한 이 그립을 유지할 수 있다. 전륜 타이어의 그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그만큼 후륜은 이 코너링 포스와 구동력 전달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륜보다 후륜의 구동력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파워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전륜 타이어는 조향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립을 확실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후륜은 구동 토크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특히 엔진 파워가 센 경우에는 이 접지를 마찰력의 한계를 이겨버리고 타이어가 슬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가 뒤가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파워 오버스티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 탈출 시에 과도한 조향, 악셀을 했을 경우에는 이번엔 반대로 파워 오버스티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코너 탈출 시에 상시 사륜은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상시 사륜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 편향 올휠 드라이브, 후륜 편향 올휠 드라이브. 자, 전륜 편향 상시 사륜은 전륜 쪽의 구동력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할덱스죠. 할덱스가 전륜 구동과 굉장히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고요. 후륜으로 구동 토크를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륜 쪽에 부담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시 사륜이 되겠습니다. 자, 후륜 편향 상시 사륜은 후륜 쪽에 구동력 전달이 많은 토센 꽈뚜로나 아니면은 BMW X 드라이브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우디가 이 스포츠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전륜에는 40%, 뒤에는 후륜에는 60%의 비대칭 토센 꽈뚜로를 적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대칭 토센 꽈뚜로를 적용했을까요? 자, 기계식 토센 꽈뚜로는 코너링에서도 자유롭게 토크 배분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차량을 보시면 차가 코너링을 시작하면 네 바퀴는 모두 다른 회전수로 지금 코너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시 사륜이 다판 클러치 방식이면은 네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다판 클러치가 슬립을 해버리면 토크를 분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륜 편향 할덱스 시스템인 경우에는 코너링을 할 때 토크를 후륜으로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륜 구동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후륜 편향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할 때 전륜으로 토크를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반대로 후륜 구동 특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토센 꽈뚜로는 뭘까요? 토센은 이 센터 디퍼런셜 방식인데 원래부터 앞뒤의 회전수 차이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락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 상황에서도 앞뒤 토크 배분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너링 시에 기본적으로 전륜보다 후륜의 회전수가 더 적죠. 전륜의 회전수가 더 큽니다. 토크가 후륜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토센과토로 차량은 코너링 할 때 후륜의 85%까지 토크를 보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토센과토로의 토크 분배 원리는 잠금 방식이 아니라 마찰력, 프릭션 포스를 통한 토크 전환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축을 묶는 전자식 다판 클러치에 비해서 양축의 토크 차이를 통해 토크 전환을 일으키는 토센과토로는 코너링에서도 토크 배분이 자유롭고 4바퀴 트랙션을 최대한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너링 시에 후륜으로 85%까지 토크를 보내서 자, 후륜의 토크가 85%까지 가면은 전륜은 그럼 15%만 토크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전륜 아까 뭐라 그랬죠? 전륜 구동이 이 언더가 나는 이유는 토크가 그만큼 전륜 타이어에 그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동 토크가 전륜 타이어 그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코너링 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륜 쪽에 이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코너 라인이 부풀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구동 토크가 85%까지 후륜으로 간다면 전륜 타이어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코너링 할 때의 체감이 굉장히 후륜구동스럽게 체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계식 토센과토로가 앞뒤 토크 배분이 40대 60으로 하기 때문에 후륜의 최대 85%까지 토크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만큼 이 언더스티어가 확실하게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탈출에서는 아우디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데요. 아우디 꽈트로의 진정한 힘은 바로 코너 탈출에 있습니다. 비록 코너 진입이 조금 느리더라도 앞에 회두성이 조금 떨어져서 코너 진입이 조금 느리더라도 코너 탈출에서 모든 이 타임 로스를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토센과토로의 빠르고 폭넓은 토크 배분은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고요. 탈출 시점을 빠르게 가져가도 전륜과 후륜의 그립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끈적하게 코너 탈출을 합니다. 기계식 토센과토로의 후륜 편향적인 토크 배분을 통해 언더스티어 현상 없이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우디 꽈트로의 코너링 특성이 되겠습니다. 6번째, 아우디로 빠르게 코너링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서킷 초보로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아우디 차량으로 빠르게 코너링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우디 차량은 코너 진입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더 감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회도성 자체가 경쟁 브랜드 모델 대비 BMW처럼 그냥 코너 시작하자마자 안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우디 차는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보다 조금 더 감속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코너 안쪽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도는 느낌으로 코너링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 대비 훨씬 더 감속을 좀 더 빠르고 굵게 해주시고 약간 전륜 타이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아우디도 알기 때문에 아우디도 전륜에 광폭 타이어를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코너 중간 에이펙스에서부터는 조금 빨리 타이밍에 가속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코너 진입 시에 감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턴인 후에 코너 탈출각을 벌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감속을 좀 많이 했기 때문이죠. 벌써 코너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됐다는 상태고요. 아우디는 탈출 가속 시에 타임 로스가 없기 때문에 코너 탈출에 거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퍼런셜이 있는 아우디라면은 요 이븐 스로틀 상태에서 코너 탈출까지 악셀을 지그시 싹 눌러주면 요 모션이 싹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코너링 라인을 만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 탈출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풀악셀 밟으시면 돼요. 후륜 편향 상시 사련 덕분에 아우디의 코너 탈출은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으로 혹은
네 바퀴가 트랙션을 모두 사용하는 상태로 쭉 달리다가 사륜 슬라이드로 쓱 미끄러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악셀을 살짝 놓아주면 트랙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우디로 빠르게 코너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일곱 번째, 아우디의 서킷 기록은. 자, 아우디가 그러면 진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과연 아우디가 그러면 얼마나 빠른 걸까요? 한번 볼까요?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아우디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우디 RS3의 기록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세로 배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우디의 전통적인 세로 배치 모델은 뭐 기록이 별로 안 좋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까봐 제가 이 RS3는 뺐습니다. 일부러 기록을 뺐어요. RS3는 사실은 폭스바겐 골프 베이스이기 때문에 RS3는 조금 그 아우디에서도 조금 물론 강력한 녀석이긴 정말 강력한 녀석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세로 배치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아우디의 세로 배치 차량 중에서 제일 빠른 놈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아우디 RS4 아반트 컴페티션 플러스 모델입니다. 자, 출력은 450마력, 61.2 토크. 출력이 거의 한 BMW M2 CS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기록은 얼추 둘 다 비슷합니다. 아쉽게도 510마력짜리의 BMW M3 컴페티션 투어링보다는 좀 느리네요. 7분 34초, 7분 39초, 7분 42초. 그리고 벤츠가 좀 많이 느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건데 AMG C63S 이 차량의 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만 V8이에요. 엔진이 V8이고 얘는 직렬 6기통, 얘도 직렬 6기통, 얘도 V6.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진이 앞쪽에 질량 분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V8 엔진이 앞쪽에 있으니까 회두성이 좀 잘 안 나오지 않나, 코너링 스피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느려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요. 실제로 기록도 지금 출력이 510마력짜리인데 얘보다 더 느리다는 건 조금 벤츠는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인제스피디움은 그럼 한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인제스피디움 서킷에서 아우디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우디 기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서킷에서 진짜 인기가 없어요. 일단 인기가 없는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BMW처럼 후륜을 흘리면서 뒤를 털면서 날리는 그런 서킷 주행이 아니라 트랙션으로 주행하는 이 차량이기 때문에 좀 재미라는 면에서는 아우디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재미라는 건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아우디로 서킷 주행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재미없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취향이 특이한 걸로. 어쨌든 이 인제스피디움 서킷 주행 기록 대부분이 BMW랑 그 다음에 벨로스터 혹은 아반떼 N 요런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튜닝 차량이라서 객관적인 비교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정 상태에서 서킷 주행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트라인에서 이제 까만 형님, 이제 프로 레이서 분이랑 그 다음에 고갯마루 채널의 이민재 감독님 요 분이 이 주행하신 기록이 순정 상태, 정말 순정 상태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자, 타이어 종류는 다 맞췄습니다. 타이어 종류 같은 걸로만 다 추렸어요. 그리고 제로백도 거의 비슷한 차량들끼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C43 AMG 포매틱, 그리고 제네시스 G70 3.3 터보, 그 다음에 M340i, 그 다음에 아우디 S4. 자, 지금 베스트랩이 1분 56초 나온 모트라인 까만 형님께서 타신 차량이 제로백 4.7초에 C43 AMG, 생각보다 빨라요. V6 차량에 367마력인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고갯마루 이민재 감독님께서 동승 1인 사람 한 명 태우고 2분 0초 23을 끊으셨는데 사람 한 명 빼면은 한 2초 깎인다 치면은 1분 58초 정도 나오겠네요. 모트라인 까만 형님께서 타신 게 요게 후륜 모델인데 후륜 모델은 지금 2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모트라인 까만 형님께서 지금 G70 3.3 터보 사륜 모델은 2분 1초 10 정도 나왔습니다. 자,
대체로 2분에서 1분 56초, 7초, 8초, 9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민재 감독님께서 운전하신 이 M340i 차량이 지금 요 타이어가 좀 약간 아마 문제가 있나 싶은 것 같기도 한데 2분 2초가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죠. 근데 동승했기 때문에 2초를 뺀다 치면은 한 2분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탄 기록인데, 제가 이제 S4를 가지고 인제에 처음 들고 가서 탔을 때 베스트 랩이 2분 4초 정도 나왔는데, 이때 브레이크 패드가 녹았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녹았고 여름에 날씨가 정말 더웠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2분 4초보단 더 땡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베스트 랩이 나온다.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이랑 비교하기에는 제 실력은 뭐 제가 뭐라고, 저는 아마추어 레이서 뛴 적도 없고 그냥 서킷 초보일 뿐인데, 서킷 초보가 2분 4초 정도 나올 정도의 차량이면 지금 이 재원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아우디가 느린 차량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기록이, 제가 정말 몸속에 레이서의 피가 끓고 있다면은 제가 대단한 거겠고, 제가 생초보인데도 2분 4초가 나왔다면 차가 좋은 거겠죠. 어쨌든 간에 아우디의 차량은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우디의 모든 것 시즌5가 아우디의 스포츠성을 이제 주요 핵심 컨텐츠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쯤 다시 한 번 더 인제 서킷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서킷 주행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우디 차량으로 서킷 주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뭐 인기가 없으니까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없습니다. 심지어 아우디 코리아도 아우디 차량의 SRS 모델을 국내에 출시를 했으면 인제 서킷에서 한번 랩타임 정도는 한 번쯤은 재봤을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딜러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대요. 네. 왜 그렇죠? 마케팅 이 광고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인제 서킷 랩타임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우디 차량으로 주행하는 분들을 몇 분을 좀 봤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아우디를 BMW 타듯이 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타면은 랩타임이 안 나옵니다. 언더만 나요. 계속 BMW처럼 타시면 안 돼요.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주행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차량의 주행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아우디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우디의 S4의 베스트 랩타임은 2분 4초로 지금 제가 기록을 등록을 해놨고요. 아우디 차량으로 서킷 주행 데이터를 조금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아우디 차량으로 서킷 주행을 했을 때 혹은 와인딩 주행을 했을 때 어떻게 운전하면 재밌게 그리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시즌5의 메인 컨텐츠 아우디의 스포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 좀 더 아우디에 대한 아우디의 스포츠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